네,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서는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그리고 키움증권의 김승혁 미국 주식 전략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이 세계경제 포럼에 화상으로 연설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라. 안 그러면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자, 이게 과연 미국의 제조업 호황을 이끌 것인지 아니면 역시 미국은 제조업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인지 이런 효과가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이화진 과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이제 산업인 첨단 기술, 전자기기 그리고 자동차, 특히 반도체 쪽은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멕시코 쪽에 이제 법인이 있는 LG전자 이제 관련 이제 가전제품 같은 것도 빠르게 일단 미국으로 이제 공장 이전에 일단 역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좀 상황이고, 물론 사실 지금 당장에 공장 이전을 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2년에서 5년 정도 이제 공정 라인 자체가 까는데 시간이 좀 많이 좀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세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장 이전한다고 해서 바로 당장에 실적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은, 물론 이제 그 관세에 대한 부담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의존이 높았던 이제 수출업체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조금 굉장히 부담이 좀 될 수는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섹터 업체에서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일기 때요.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주면서 미 증시 호황을 이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사실 여기서 법인세를 더 낮출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네. 근데 21%였던 걸 15%까지 낮추겠다. 그러면 이번에도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예전 1.0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당시에 이제 일자리 수에 대한 창출도 계속 꾸준히 나왔었고, 그러면서 실업률이나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결 모습도 계속 꾸준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인플레이션 부담은 생기긴 하겠지만은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아지고 법인세 효과로 인해서 감세 정책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주저하는 정책이나 좀 배당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아니면은 제조업에 대한 그런 ISM 제조업 지수나 이런 부분이 좀 향상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하면 역시 석유의 진심인 그런 대통령인 것 같은데 어떻게든 석유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진짜 온갖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 대해서 유가 인하를 좀 요청을 하겠다 이런 발언도 하면서 이게 강력한 테러 제지가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자, 과연 시장 여파가 어떻게 될지 김승혁 연구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원유에 대한 가격 하락을 꾸준하게 여러 측면에서 요구를 하고 있죠. 오펙에 대해서도 이제 원유 가격을 낮춰라, 그러니까 증산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미국 자체에서는 셰일 오일에 대한 생산성을 빠르게 늘리려고 퍼미안 분지에 대해서 다양한 규제들을 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 당연히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제재 효과가 있지만 그게 메인 목적이냐라고 봤을 때 그게 메인은 아니고, 결국에는 자국에 대한 물가 하락을 유도하면서 미국의 성장을 이끌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메인 골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어찌됐건 재정 정책을 진행을 하겠지만 그 재정의 여력이 과거 행정부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본인이 필요한 제조업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자금을 뿌릴 수는 있겠지만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어떤 축소 가능성이라든가 다양한 다른 어떤 재정 정책의 효과가 약해진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또 다른 효과는 어떻게 보면 법인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것,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그 인력 감소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소득 효과를 만들어낸다던가 다른 여러 가지 툴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물가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에너지에 대한 증산을 좀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저는 메인 목표고 부차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어떤 견제 역시는 같이 이제 뒤따라오고 있는 효과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유가를 반값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작 유가가 반값이 되면 석유 회사들은 손해를 보잖아요.
근데 진짜 증산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그렇게 하락하는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옥시덴탈 같은 뭐 기업이 있다고 치면 옥시덴탈 같은 기업에 이제 걔네들이 어느 정도 유가까지 내려왔을 때 손해를 보지 않느냐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한 45불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45불 같은 경우는 물론 쉐일오일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거긴 하지만 지금 수준에서 내려왔을 때 당연히 피해는 보지만 본인들의 어떤 캐파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다행인 건 그럼에도 나올 수 있는 이 적자 캡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다른 어떤 천연가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에너지 자원에 대한 소스를 충분히 본인들이 파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셰일오일을 파면 원유가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탄소 포집도 나오고요. 그거에 따라서 관련된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신재생 관련 어떤 에너지 투자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련 어떤 기술력들이 어느 정도는 메이크업이 될 수는 있겠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피가 내려가기 때문에 손해는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손해를 개인 몇 개의 기업으로 인해서 그런 걸 감수하고 전체적인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게 트럼프는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상했던 대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향해서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적당한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방비가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 국가들은 우리하고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지금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늘리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2%로 늘리라고 했는데 이게 5%쯤 되면 이게 진짜 협상 카드인가 아니면 진심인가 이것도 궁금해지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진짜 이게 진심일 경우에는 방산 관련주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이화정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당시 이제 2016년에서 이제 20년이 이제 트럼프 이제 일기 재임 기간이었었는데 물론 그 당시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2%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들이 달성한 국가가 총 한 10개국입니다. 대부분 폴란드나 리투아니아, 그 에스토니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GDP 2% 이제 목표치를 맞췄고 뭐 그러면서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이나 이제 프랑스가 못 받치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했었고 물론 이제 이번 트럼프 이전에 지금 4%까지 달성한 국가가 유일하게 지금 폴란드입니다. 이제 폴란드가 지금 유일하게 GDP의 4%까지 이제 국방비를 이제 증액을 했는데 물론 최근에 물론 ECB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물론 아직은 유럽은 경기 뭐 재정 적자나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왔었고 역사상으로도 1950년 이후에 항상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항상 국방비가 증액하는 이제 데이터가 계속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 이제 물론 러시아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푸시를 하고 있고 뭐 관세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은 종전 선언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나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뭐 GDP 5%까지는 아니더라도 3%나 4%까지 다른 국가들은 충분히 조금 의향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독일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사실 여러 에너지에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 이제 많았었기 때문에 물론 예전의 이미지 자체가 좀 전범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많이 늘리지 못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실제로 5%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방비에 대한 증액들이 예전보다는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해봤을 때는 특히나 뭐 우리나라 뭐 방산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뭐 미국도 1,100조까지 국방비를 증액한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모든 증시를 다 흔들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기술주를 들어 올린 거 이건 아무래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트럼프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AI 인프라를 깔겠다. 4년 동안 이게 또 금액이 5천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많은 건데 자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투자한다. 일단 부럽기도 하거든요. 자 과연 수혜 섹터가 어떤 부분이 될지 김세경 연구원 어떻습니까? 이거를 저희가 좀 단계적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AI에 대한 어떤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하면 관련된 전력망을 깔기 때문에 전력망 관련된 어떤 설비가 조금 더 첫 번째 수혜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광 케이블이라든가 변압기라든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 투자가 먼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점점 끝단으로 가면 갈수록 소프트웨어가 결국에는 어떻게 연동될 거냐 이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가져갈 거냐가 최종 목표인데 이 끝단을 통해서 사람들의 투자처가 조금씩은 옮겨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단은 이 전력을 어떻게 공급해 줄 거냐가 사람들이 제일 메인 궁금증이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뭐 LNG 관련된 얘기가 사실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선은 LNG 관련된 얘기, 원자력 관련된 얘기, 그리고 석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석유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는 사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빠르고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명령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트럼프가 본인이 LNG 관련된 그 파이프라인을 더 많이 깔겠다라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오클로, 뭐 SMR 이런 것들이 좀 반응을 오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소형 원자로라서 실적이 나와 있지 않은 애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가 원자력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원자력, 이 전력을 어디서 가져올 건데 관련된 데가 먼저 뜨고 있고요. 그 중간 단계가 설비 투자 어떻게 할 건데가 중간으로 뜨고 있고 마지막 끝단으로 갔을 때 이제 이 스타게이트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직후 그 다음날 수익률을 보면 가장 많이 오른 섹터는 당연히 IT고요. 두 번째 섹터가 헬스케어였습니다. 헬스케어는 또 왜 같이 올랐을까요? 두 번째가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는데 이제 오라클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스타게이트가 완성이 되고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거냐를 너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암 치유가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될 거다. 그리고 심장병 치료가 생각보다 빠르게 될 거다. 의료 쪽 파트에서 너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다. 이런 워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중소형 제약바이오, 특히 희귀약 치료라든가 아니면 유전 어떤 그 결합 구조물을 바꾼 그런 어떤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좀 많이 괜찮게 올랐거든요. 끝단에 있어서 다양히 이제 소프트웨어 단에서는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선은 헬스케어 섹터가 좀 더 반응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25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 기대가 이미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M&A와 IPO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게 금융주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M&A가 활성화가 되면은 빅파마들이 중소형 업체들의 본인들의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사오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제약바이오 쪽 혜택을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2015년과 2016년 이후에 중국 제약바이오 쪽의 어떤 기술력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번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확인이 되었고 관세나 중국 때리기가 생각보다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그러면 지금 이미 2024년 미국과 중국의 제약바이오 부문에 있어의 어떤 협력이 조금씩은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이 더 가속화될 수 있겠구나. 장애물이 좀 내려왔다. 이런 어떤 세 가지 M&A라든가 중국 제약바이오 쪽의 협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의료단에서의 어떤 소프트웨어 혜택이 가장 우리 눈에 띄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붙어버리다 보니까 관련된 어떤 끝단에서는 의료 베이스의 어떤 산업 역시 좀 우리가 스타게이트의 어떤 수혜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의 진심일 것이다. 정말 많은 추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스타게이트로 완벽하게 그 진심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정말 큰 빅 이벤트가 다음 주에 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설 명절에 1월 FOMC가 예정돼 있는데 일단은 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놓고 금리 인하를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만 밝히고 있거든요. 자, 물론 미국 대통령이 연준의 이 통화 정책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지만 문제는 연준 구성원을 이 바꾸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올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FOMC에서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움직일지 이화진 과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FOMC 이제 기자회견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또 트럼프 대통령도 또 X에 뭐 또 한 번 이제 갈등을 유발하는 이제 멘트를 좀 남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일기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은 물론 이제 이번 12월 이제 CPI를 이제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헤드라인 CPI가 2.9 그리고 코어 CPI가 3.15 하면서 주거비가 좀 잡히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관세 부과하게 될 거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대신에 우리가 유가 잡아줄게. 대신 에너지 잡아줄 테니까 대신에 너는 이제 향후에 금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는 대로 좀 뉘앙스를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월 CPI는 조금 걱정되는 게 물론 LA 산불 영향도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주거비나 아니면은 농산물 가격이나 이게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적어도 3월이나 좀 4월쯤 가게 되었을 때 실제로 에너지 유가 자체가 70달러 이하. 만약에 사우디가 이제 오펙에서 한 4월쯤에 실제로 증산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유가가 빠지게 되었을 때 실제로 에너지 가격이 빠지게 되고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히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속도가 좀 가속도가 충분히 붙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월 의장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꾸준히 이제 굉장히 갈등이 좀 심하긴 했었지만은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 것 같다. 이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조금 안정적인 통화 정책 방향을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FOMC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동결인 건 맞고 동결인 건 맞는데 이제 파월 의장도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향후의 데이터를 좀 지켜보겠다. 한 이 정도 멘트로 좀 끝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미국의 FOMC만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일본의 통화 정책도 지켜봐야 되죠. 오늘 일본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그게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지만 0.5%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해 미국 주식 투자자 특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해서 주식시장이 요동쳤기 때문에 과연 일본이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 언젠가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김승혁 연구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판단을 해보려면 과거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됐을 때 왜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었느냐에 대한 구조를 좀 이해를 해보면 되는데 되게 간략한 구조로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을 하면 당연히 엔화를 사야 됩니다. 엔화를 사는 동시에 미국 주식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펀드라든가 아니면 대부분의 글로벌 IB가 이제 엔화론과 기술주 숏이 같이 진행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그때 당시 증시가 많이 빠졌던 그런 과거 상황이 한번 연출됐었죠. 이 말은 즉슨 저희가 미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렇게까지 많이 빠질 일은 없었다. 수급이 한 번에 몰렸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상이 발생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가 미국 증시에 대한 숏으로 연결될 거라고 사람들이 흔히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BOJ가 금리 인상을 꾸준히 할 수는 있습니다. BOJ 같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물가를 잡는 게 우선 정부의 첫 번째 목표가 되었고 이전에 물가를 잡지 못했던 정부가 퇴출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 만큼 지금의 이제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물가 잡기에 진심일 건데 이러한 어떤 방향성이 명확하다 보면 사람들이 흔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리겠구나. 그러면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베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엔화론과 기술주 숏에 대한 포지션을 동시에 구성을 해놨었는데 이 동시에 구성된 것들을 더 이상 포지션을 많이 구축해 놓지 않겠죠. 그리고 과거에 이미 그런 어떤 한 차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포지션은 어느 정도 조금씩은 소화되고 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많이 소화됐다라고 많이 보도가 되었긴 했지만 실제 그거는 그렇게 빠르게 해소될 수 있는 포지션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나눠서 천천히 계속 소화가 되고 있어서 미국 이제 기술주 랠리에 어떤 크게 제동을 걸 만한 그런 이벤트로 다시 한번 작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엔캐리 트레이드를 좀 촉발할 만한 그 어떤 임계점이 될 만한 금리 그런 게 특별히 있는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우선은 그게 가능하려면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일본의 금리 상승이 더 가파르게 올라야 되는데 일본은 사실 그 본인들의 기준금리를 높이는 거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정부 부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이에요. GDP 대비 250% 정도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YCC 컨트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본인들의 국채 상단을 정해놓은 거는 그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높아지게 되면은 정부가 내야 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 비용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많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를 올리는 거는 부채에 대한 비용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높일 수 있는 여력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물론 일본이 그런 거를 배제하고도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더 높이는 거는 그러면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더 가속화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일본 경제 구조적 상황을 봤을 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 연휴를 앞두고 글로벌 경제에서 꼭 살펴봐야 될 주요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김승혁 연구위원과 함께 그리고 이화진 과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